자, 서인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문학 전체적으로 9번째 시간 9차시입니다. 지금 문학 A하고 문학 B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문학 B를 수강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문학 전체적으로 9번째 시간, 오늘부터 이제 상실이라는 제재를 갖고 우리가 세계의 이야기, 상실에 대한 옴니버스 3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조지훈 선생님의 낙화, 그 다음에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그 다음에 월명사의 제망매가,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서경별곡까지 4편, 아니면 낙화, 진달래꽃, 그리고 제망매가 이렇게 3편 상실에 대한 옴니버스를 다루게 됩니다. 상실이라는 말이 뭘까요? 상실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된다는 게 상실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 잃게 된다, 뭐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살아가던 가족들이 먼저 떠난다든지 아니면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상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상실의 개념에 넣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잃어가고 있는 게 뭘까요? 시간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갈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갖고 있던 것을 내놓았을 때 더 가지고 있고 싶고, 내놓았기 때문에 아쉽고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들겠죠. 그런 일반적인 제재에 어떠한 감정 처리들이 이루어지는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교과서 52페이지에 낙화라는 작품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이 낙화라는 작품을 전 시간까지 선생님과 연습한 대로 한번 처음에 순서대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 챙기고, 우리가 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5가지 요소들을 챙겨보는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 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전체적으로 9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마다 2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필기를 해가면서 할게요. EBS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필기하고 시각자료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한 느낌이 있겠지만 참아야죠. 자, 낙화는 구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각각의 연에 2개 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한번 읽어봤을 때 어떤 특징을 느끼셨습니까? 굉장히 시행의 길이라든지 글자 수가 정갈하게 규칙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 줄 한 줄 해설을 해봅시다. 꽃이 지기로 소니 바람을 탓하랴. 이 천년의 두 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꽃이 지고 있는데, 봄이 와갖고 이제 꽃이 만개했다가 꽃이 지고 있는데, 이 꽃 지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탓할 수는 없다.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천년은 자연 섭리에 순응하는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주렴이라는 건 구슬 같은 거 이렇게 실이나 줄에다가 연결시켜 갖고 커튼 대신에 쳐놓은 걸 주렴이라고 하죠. 주렴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성기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밀도가 조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너 머릿결이 성글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있다 뭐 그런 표현이고, 밤하늘의 별이 성글다라는 이야기는 빽빽하게 차있던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에 미명 속에 사라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련 밖에 성그었던 별이 하나둘 쓰러진다. 별빛이 쓰러진다라는 건 새벽의 미명 속에 어슴풀에 밝아오는 그 미명 속에 별빛이 바래진다. 별빛이 사라진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이건 별빛이 사라진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으로 이 이연이 쓰였을까요? 두 번째 연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낮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자는 밤 시간에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주 깊은 밤에서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잠 못 들고 서성였다 그런 얘기겠죠. 자, 3년 가겠습니다. 귀촉도 우릉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밤에 그 어둠이 있을 때는 귀촉도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그 귀촉도 소리도 사라져가고 멀리 있었던 산이 다가온다라는 건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역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여기서 촛불을 끄다라는 이 행위는 뒤에 학습 활동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왜 촛불을 끄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학습 활동에서는. 여러분들도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낮에 낮에 그 밝았다가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어두웠을 때 밝아지는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방 안에 불을 켜두면 되레 밖의 풍경이 잘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촛불을 꺼야 한다는 건 뭐 그 절약 정신,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촛불을 아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바깥의 어떤 전경에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나오죠. 사연에서 촛불을 꺼야 한다. 밖에 꽃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 지는 풍경을 좀 더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촛불을 꺼갖고 방 안을 좀 더 어둡게 해야지 밖의 풍경이 더 잘 보인다 이런 이야기겠죠.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키 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구조물들은 그림자 지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는데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 꽃잎이 커봤자 이제 여러분들 손톱만 할 텐데 그 꽃잎이 그림자 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굉장히 섬세한 눈초리로 꽃 지는 광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섬세한 눈초리를 가지고 꽃 지는 광경을 보고 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꽃 지는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집념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여기서 이 하얀 미닫이는 방에 있는 창문을 이야기할 텐데 하얗다라고 얘기하는 건 요즘 날에 쓰는 그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라 한지, 장지문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꽤 지어진 지 오래된 시일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면 됩니다. 참고삼아 조지훈 선생님은 일제 말기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 작품도 아마 그때쯤 지으신 작품일 거예요. 이 하얀 그 창호지에 꽃잎의 붉은 색깔이 번진다라는 얘기겠죠. 약간의 과장법일 수 있습니다. 꽃잎이 아무리 붉어도 햇빛 받고 이렇게 꽃잎 지는 순간에 창호지가 붉게 물드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지만 이건 뭘까요?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좀 먼 거리를 뭐 서역 3만리, 남도 300리 이런 것처럼 정감적 수량을 개입해 갖고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밖에 붉은 꽃잎이 지고 있으니까 창호지도 붉어 보인다라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단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년 7년으로 갑니다.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묻혀서 산다라는 건 은둔자,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살아가는 이라는 뜻이죠. 고운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꽃잎 지는 것조차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이런 마음을 고운 마음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죠.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저어하다라는 건 옆에 주석에 나오는데 염려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이 떨어집니다. 남들이 알까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그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이 꽃잎 지는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남들이 알면 조금 내가 겸연쩍다, 멋쩍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럴까요? 뭐 쉽게 이제 좀 경박하게 대답하다 보면 남자라서 그런 섬세한 감정을 갖는 걸 들키면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아마도 조금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시를 짓고 발표하실 당시가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조국의 현실은 굉장히 냉엄한데 자기가 꽃잎 지는 걸 보면서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 낙화의 광경을 보면 울고 싶다. 여기서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어떤 감정이에요? 안타까움의 감정. 자, 이렇게 해갖고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전 시간부터 연습해 오듯이 1, 2, 3, 4, 5를 칠판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출력해놨던 과제장에 직접 답안을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뭐 해야 되죠? 시의 스토리, 이야기를 챙겨야 된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늦은 밤부터 깊은 밤부터 새벽녘 동이 틀 때까지 꽃잎 지는 걸 아쉬워하면서 잠 못 들어 하고 있는 광경이고 그 광경 늦은 밤부터 새벽녘까지 꽃잎 지는 걸 아쉬워하면서 잠 못 들어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보는 경험과 그럴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선생님 말만 듣고 지나가는 건 나중에 공부의 질이 달라져요. 꼭 직접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화자. 우리는 여기서 화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화자의 구체화, 인바디먼트, 화자, 우리 앞에 어떤 몸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는 화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까? 여기서 일단 화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게 구사하는 어휘가 고급스럽고 문장이 정갈하고 어휘가 고급스럽고 문장이 정갈한 걸 볼 때 그냥 막 사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교양의 정도도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조, 말투가 어때요? 점잖죠? 저작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말투가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걸 꽃이 지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걸 남들이 알면 조금 겸연쩍은 사람. 여자분일까요? 남자분일까요? 남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자, 그리고 화자가 사는 곳은 꽃잎 지는 광경이 보이는 집에 장지문이 있죠. 한지문.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아니라 약간은 옛날 분이다. 옛날 사람. 지금 우리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갖고 중년 이상의 교양 있는 남자, 그리고 남자분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꽃잎 지고 그런 것들을 잊고 아니면 그냥 모른 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걸 시의 제재로 채택하고 섬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볼 때 굉장히 성격적으로 섬세하고 예리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화자에 대해서 추론을 해봤습니다. 제재가 뭐죠? 낙화죠. 좀 일반화시키면 사라져가는 것들,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사라져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낙화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다? 낙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낙화가 싫다라고 얘기하죠. 낙화가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고 우린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주제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낙화에 대한 싫음 이렇게 하지 말고 낙화에 대한 아쉬움 또는 여기 맨 마지막에 울고 싶어라 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낙화에 대한 아쉬움, 슬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낙화라는 시 떠나갖고 선생님이 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주제라는 건 제재에다가 화자의 가치 판단을 더해갖고 만드는 게 주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치 판단이라는 건 좋으냐 싫으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좋다 계열하고 싫다 계열인데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적절하게 골라갖고 붙일 때 좀 더 여러분들도 세련되고 섬세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별에 대한 좋음, 이별에 대한 싫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별에 대한 열망, 뭐 이별에 대한 슬픔, 이별에 대한 울분 뭐 그런 식으로 좀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쓰는 게 자기 표현의 섬세함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라는 것은 인간들이 겪는 어떤 사건에 대한 가치 판단, 감정의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은 일단 감정 형용사로 되지만 동사로 나타날 때도 많죠. 예를 들어갖고 발을 동동 굴렀다라는 건 뭐예요? 아주 조바심치면서 걱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작품들 진행하면서 케이스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익숙해지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말로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직접 추려봤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 때 돼갖고 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써준 거 주제, 제재 이런 거 받아서 적은 거 그런 거 외우기에 급급했고 게을러갖고 필기 안 했으면 참고서 찾아보면서 했는데 직접 해볼 수 있잖아요.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 시 진도 나가고 시험 볼 때 보면 시험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밑줄 친 부분과 수사법이 유사한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수사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시에서 수사법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참 따뜻하고 맛있다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느끼고 지나가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거 몰라도 그 음식에 대한 모독이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안 남기고 맛있게 먹고 돌아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처럼 문학작품에서도 대충 이 작품은 어떠한 느낌의 작품이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도 됩니다. 어설프게 수사법이나 특징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강의 느낌을 갖고 지나가는 게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나 그걸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수사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사법을 대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들은 일단 시 작품 속에서 순서대로 쭉 챙겨보시고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감정이 표현된 수사법이나 특징이 무엇일까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주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주제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꽃이 진다고 하여도 바람을 탓하겠느냐? 탓하랴 이건 뭐예요? 의문형으로 하고 있죠. 이런 거 보고 의문형 문장인데 이 의문형 문장이 대답을 구하는 의문형 문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 걸까요?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 보고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의문문 보고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수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문문의 형식을 빌렸지 정말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 그리고 서리법 이렇게 하죠. 왜 쓰는 거라고요? 자기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꽂지는 것을 결코 탓하지는 않는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긴 한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변 밖의 성긴 별빛이 쓰러지는 거 보여주고 귀촉도 울음소리가 등장하고 안 보이던 산이 다가와서 보이고 요건 뭐예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를 제시해주고 있죠.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갖고 시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그런 아침의 정경이라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이건 문장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거 보고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고 감탄문으로 되어 있죠. 뭐 시적 허용 그런 것들은 망각하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얀 미닫이가 우렴불거라. 여기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영탄법인데 그거보다 더한 건 내용의 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의 과장, 꽃잎이 커봐야 요 손톱만 하고 그 꽃잎들이 막 이렇게 밖에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얀 장지문, 한지로 되어 있는 장지문이 붉게 물들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죠? 그냥 과학적으로 따지면 과장법인데 그만큼 화자가 봄 기운에 취해 있다, 낙화의 정경에 취해 있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이 부분에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가장 자신의 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나는 초야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다, 은둔자다라고 자기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에도 영탄법이죠. 울고 싶어라. 자, 이렇게 해갖고 표현상의 특징들을 수사법이나 표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수사법들은 전부 어떤 주제에 관련되어 있죠? 낙화가 꽃이 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쉽다라는 걸 과하지 않게 섬세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어때요? 수사법들도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죠. 예를 들면 김소월님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는데 누군가 죽어갖고 그 떠나가고 있는 혼을 불러들인다라는 시인데 거기서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감정을 격앙시키는데 이 시에서는 수사법이나 특징조차도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쓰였죠. 어떤 주제? 나의 이런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그걸 남들이 알까 두렵다라는 그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조용한 수사법들과 특징이 쓰인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낙화라는 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인 게 이 낙화라는 시하고 동일한 제재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도 있고 동일한 제재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작품도 있어요. 과제장에 선생님이 실어놨는데 김영락님의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시는 과제장 보시면 나오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는 이 낙화라는 시하고 싱크로율이 100%예요. 꽃 지는 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오랜 기다림 속에 너 피는 순간을 기다렸는데 네가 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 360날 너 피어있던 5일 동안 말고 또다시 360날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슬프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조지훈님의 낙화라는 시하고 김영락님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동일한 제재를 갖고 동일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분위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말투. 조지훈님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김영락님은 격정적인
좀 진솔하고 노골적인 말투로 낙화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거 꼭 여러분들이 차별화 시켜갖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목이 똑같은 작품이 하나 있죠. 이형기님의 낙화. 근데 이 시는 낙화라는 걸 뭘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잃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 꽃이 지는 모습, 꽃이 지는 자연현상을 인생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은유적인 시입니다. 꽃 지는 순간에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꽃 지는 순간, 꽃이 피었다 그 지는 순간을 인생의 어떤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천년을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칭송받고 누군가에게 찬사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갖고 있다가도 떠나야 할 때는 미련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이영기님의 낙화라는 시는 꽃 지는 순간에 그 즉자적인 느낌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꽃 지는 자연현상의 어떤 모습을 인생의 모습에 비유한 거죠.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곡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들, 그런 것들을 인생의 의미라든지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형기님의 낙화는 약간 차원이 다르게 응용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목이 같고 분위기가 같고 제재가 같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주제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고 가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9차시 상실의 옴니버스 첫 번째 낙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각 차시마다 이제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성실하게 이행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면대면 계약이 언제가 될지 요원하고 또 이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시험 보러 며칠 날 나와라 그래갖고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행되는 학습 내용들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학습을 이어가시고 시험에 대한 대비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달래꽃, 교과서에 있는 진달래꽃 2개 차시로 나눠 갖고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먼저 내드리는 게 음보율하고 음수율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숙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음 시간 수업 알아듣는데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음보율, 음수율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왜 이러한 시의 형태를 갖고 있을까? 4개연, 각 연마다 3줄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시의 형태를 갖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